자, 이번 시간에는 외계 생명체 탐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외계 행성이라고 해서 모두 생명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외계 행성 중에서 자, 생명체가 있는 그런 행성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계 생명체 탐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먼저 생각해 둬야 되는 게 뭐냐면 생명체 존재 조건이에요. 생명체 존재 조건.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지금 생명체는요. 이제 물질 대사를 통해서 이제 그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데 이 물질 대사는 다 뭐를 기반으로 해요? 그렇죠? 물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하는 것은 물질 대사가 가능하다, 즉 물이 존재한다는 거죠. 생명 가능 지대는 뭐다? 물이 존재하는 것이다. 자, H2O가 존재하는 곳인데 이 H2O가 고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해서는 물질 대사가 불가능하죠. 그 생명 가능 지대는 뭐다? 물이 액체 상태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곳을 생명 가능지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별이 있습니다. 별이 있고요. 별에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자, 따라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별로부터 받는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별에 가까운 곳은 온도가 높고 멀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질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면서 온도가 낮아져서 100도씨가 되었다. 점점점 온도가 낮아져서 0도씨가 되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구간에 있을 때는 온도가 100도씨보다 높으니까 물이 존재한다면 그렇죠, 기체 상태가 되겠죠. 자, 여기는 액체 상태가 될 겁니다.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0도씨보다 낮으니까 고체 상태가 되겠죠. 물론 물에 끓는 점이 100도씨, 어는 점이 0도씨라고 하는 것은 일기압하의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틀리는 얘기인데 그냥 지구 조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이 구간에서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곳을 뭐라고 한다?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한다. 자, 따라서 행성이 여기에 있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희박하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간에 행성이 있을 때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별이 방출하는 전체 에너지의 양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광도라고 했죠. 광도가 크면은요,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지금 얘는 광도가 10이에요. 근데 광도가 100인 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인 별은 요 거리에서 온도가 100도씨라면 광도가 100인 별이면은요, 이곳에서 100도씨가 넘겠죠? 100도씨가 되는 곳은 더 먼 곳에 위치하게 될 거라는 거죠. 따라서 생명 가능 지대는 광도가 멀수록 어떻게 된다? 멀어진다 이거죠. 광도가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는 멀어진다. 뿐만 아니라 폭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대수적인 결과입니다.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광도가 10인 별이 있어요. 자, 여기가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해볼게요. 그럼 광도가 100인 별이 있죠? 그럼 생명 가능 지대가 얘보다 어떻다고요? 더 먼 곳에 위치하고요. 그 폭도 어떻게 된다고요? 더 넓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별이라고 하는 것은 주계열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계열성에서는요, 광도가 클수록 뭐가 컸었죠? 질량이 컸었죠. 또 뭐가 컸어요? 반지름이 컸었죠? 또 뭐가 컸어요? 표면 온도가 크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광도가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가 멀어지고 넓어진다. 질량이 클수록 멀어지고 넓어진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멀어지고 넓어진다. 다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느냐? 가로축을 거리라고 해볼게요. 당연히 별로부터의 거리입니다. 세로축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별의 광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광도가 작은 별이 있고 광도가 큰 별이 있어요.
광도가 작은 별은 생명 가능지대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거죠. 광도가 큰 별은요, 생명 가능지대까지의 거리가 먼 겁니다. 자, 따라서 광도가 작은 별은 생명 가능지대가 여기에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때요? 폭도 이렇게 좁다는 거죠. 반면에 광도가 큰 별은요, 생명 가능지대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멀리 있어요. 뿐만 아니라 폭도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게 넓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도에 따른 생명 가능지대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는 거죠. 광도가 작으면 가깝고 폭이 좁고, 광도가 크면 멀고 폭이 넓다는 거죠. 근데 이 광도 대신에 뭘 써도 된다고요. 그렇죠? 질량을 써도 되고요. 뭐를 써도 되고요. 반지름을 써도 되고요. 또 뭐를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표면 온도를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아무튼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제1조건이에요. 그게 바로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하는 겁니다. 생명 가능지대고요. 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다 잘 알고 있죠? 대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대기가 필요한 겁니까? 그렇죠. 행성 외부에서는 끊임없이 뭐가, 그렇죠, 운석이 날아오고 있죠. 만약에 대기가 없으면 이 운석이 곧바로 표면과 충돌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될 거예요. 그럼 생명체가 살 수가 없겠죠. 따라서 대기가 이 운석을 차단해 줘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구 대기가 하는 역할이 또 뭐가 있었어요? 저 외부로부터 날아오는 유해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온실효과를 일으킵니다. 온실효과. 자, 여러분들 지구에요, 평균 기온이 15도씨예요. 이거는 뭐의 결과냐면 온실효과의 결과입니다. 만약에 지구에 대기가 없죠? 온실효과가 없죠? 그러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얼마가 되냐면 18도씨가 됩니다. 영하 18도씨가 돼요. 이렇게 되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거죠. 온실효과를 통해서 적정 온도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이 두 개가 다냐? 아니에요. 또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장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기장. 자, 왜 이 자기장이 필요하냐? 그 이유는, 자, 태양과 같은 별에서는요, 이 별에서는요, 전자기파, 빠숑빠숑 복사에너지만 방출되는 게 아니에요. 뭣도 방출된다고요? 물질도 방출이 되고 있어요. 물질. 근데 별은 엄청나게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이온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주로 뭐예요? 수소예요, 수소. 이 수소가 이온화되어 있다고요. 수소가 이온화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양성자나 전자와 같은 상태라는 거죠. 즉 양성자, 전자와 같은 물질이 별에서는 끊임없이 날아오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우주선이라고 합니다. 우주선. 자, 얘는 전기를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전입자라고도 합니다. 하전입자. 또는 이걸 뭐라고도 하느냐? 방사선이라고도 합니다. 방사선. 여러분들 방사선 하면 우리가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자, 이 알파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실체를 따져보면 양성자 두 개로 되어 있는 뭐예요? 헬륨 원자 핵의 흐름을 알파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베타선은요? 그쵸, 전자의 흐름인 거고요. 감마선은 전자기파입니다. 즉 방사선도 뭐다? 하전입자다라는 얘기죠. 자, 이때 태양에서 방출되는 이와 같은 하전입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태양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든 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기장이 왜 필요하다? 별에서 뿜어져 나오는 우주선 또는 하전입자 또는 방사선 또는 태양풍을 차단해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것들이 차단되지 않고 그대로 표면에 도달하면 생명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방사선이 유해하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대로 표면까지 내려오면 지상에, 즉 표면에 생명체가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차단해주는 자기장이 필요하다. 자기장이 이와 같은 하전입자들을 차단해주는 메커니즘은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물리에서 다 배웠을 거예요. 전류, 자기장, 전자기력. 이 전자기력에 의해서 하전입자들을 자기장이 잡아놓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 원리는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냥 그 결과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네 번째 또 조건이 있어요. 자, 뭐냐? 별의 수명이에요.
자, 우리가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를 찾는 건 뭐 이거 세균 같은 또는 바이러스 같은 그런 걸 찾는 게 아니죠. 인간과 같은 고등 생명체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처음으로 출현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얼마 전? 한 35억 년 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인류가 출현한 건 얼마예요? 자, 인류의 조상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죠. 걔네들이 대략 한 350만 년 전에 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등한 생물에서 인류와 같은 고등 생명체로 진화하는데 얼마가 걸린 거예요? 30억 년 이상이 걸린 거예요. 따라서 이 진화 과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별이 어때야 된다.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별의 수명이 어때야 돼요? 길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별의 수명, 주기율성의 수명은 어떻게 된다고요? 질량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죠. 질량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 따라서 별의 수명이 길어지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고요? 별의 질량이 작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또 있어요. 별의 질량이 작죠. 그러면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가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조금 아까 1번에서 얘기했죠. 질량이 클수록, 즉 광도가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는 멀어진다, 넓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질량이 작아지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가 그렇죠, 가까워진다라는 얘기죠. 자,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기조력이 커집니다.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이거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질량이 작아야 되는데 질량이 작으면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기조력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조력은 뭐예요? 조석 현상을 일으키는 힘이에요. 지구에 밀물과 썰물이 있죠. 자, 그 조석 현상을 일으키는 힘이 기조력인데, 이 기조력은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진다. 지금 거리가 가까워진다겠죠? 그럼 기조력이 커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지구의 자전 속도는요, 시간이 갈수록 자꾸 어떻게 돼요? 자전 속도는 느려집니다. 왜 그런 거냐면 조석 현상 때문에 그래요. 이 조석 현상에 의한 마찰 때문에 지구 자전 속도는 점점 느려집니다. 지금 현재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데 24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1년은 얼마예요? 365일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어땠냐면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었어요. 과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하루가 20시간, 어떤 때는 16시간이었던 때도 있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하루가 20시간밖에 안 되니까 1년은 365일보다 어때요? 더 길은 거죠. 이때는 하루가 16시간보다 밖에 안 돼요? 그럼 어때요? 얘보다도 더 길게 되는 겁니다. 뭐 얘가 400일, 얘는 뭐 500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기조력은 어떻게 된다? 조석 마찰을 통해서 자전 속도를 느리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조력이 너무 커지면 자전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다 보면 마침내 얘가 어떻게 되느냐? 동주기 자전을 하게 됩니다. 동주기 자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 번 자전하는 동안 뭐 한다는 거예요? 한 번 공전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동주기 자전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동주기 자전을 하고 있죠? 맞아요. 달이에요. 달은요, 한 번 공전하는 동안 한 번 자전을 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이게 지금 지구고요. 이게 달이에요. 자, 지금 달에 깃발을 꽂아놨어요. 이 깃발이 지금 지구를 향하고 있죠? 자, 이때 달이 90도 공전하죠. 만약에 자전을 안 하면 깃발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90도 공전하는 동안 어떻게 된다고요? 90도 자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하고 똑같은 면이 지구를 향하게 되는 거죠. 180도 공전하죠? 그럼 얘도 180도 자전을 해요. 270도 공전하면 270도 자전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지구를 향하는 면이 같은 면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외계 행성에 이제 비유를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구가 별이 되는 거고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외계 행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계 행성의 한쪽 면은 항상 별을 향하고 있어요. 별빛을 계속 받는 거죠. 이거 뭐예요? 계속 낮은 거예요. 반면에 반대쪽 면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별의 반대쪽을 향하기 때문에 별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뭐가 되는 거예요? 밤이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낮밤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한쪽은 계속 낮이고 한쪽은 계속 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낮은 곳은 온도가 너무 높겠죠. 계속 밤인 곳은 온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따라 생명체가 살 수 없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조건은 뭐라고요? 네 번째 조건은 별의 수명이 길어야 된다. 근데 수명이 길으려면 어때야 된다? 질량이 작아야 된다. 근데 질량이 적당히 작아야 된다고요. 즉 질량이 너무 작으면 뭐해서? 동주기 자전에서 낮과 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다는 거죠. 이것도 자주 물어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뭐냐면 자전축의 경사입니다. 자전축의 경사. 자, 여러분들 지금 지구가 자전축이 경사져 있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렇죠. 계절 변화입니다. 계절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환경이 형성되고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생물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화하게 된다는 거죠. 이 자전축 경사가 어때요? 크면 클수록 계절 변화가 뚜렷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전축 경사가 너무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름은 너무 뜨거워지고 겨울은 또 너무 추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체가 살기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자전축 경사가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지구 자전축 경사는요, 앞에서 배웠어요, 우리가. 자전축 경사가 21.5도에서 24.5도 사이를 주기적으로 변화합니다. 이거 4만 년 주기로 변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지구 자전축 경사가 왜 이것밖에 변하지 않느냐? 사실은 지구에 달이 없다고 하면은요, 자전축 경사의 변화폭이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럼 계절 변화 폭이 커지면서 생명체가 살기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이와 같이 지구 자전축 경사가 거의 일정한 값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누구의 역할이다? 질량이 작지만 달이 아주 가까이에서 지구 자전축을 강하게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자전축 경사가 유지될 수 있게 누가 도와주고 있다? 달이 도와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상과 같이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5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해야 된다. 두 번째, 대기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자기장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별의 수명이 길어야 된다. 다섯 번째, 적정한 자전축 경사가 유지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조건을 갖췄을 때 무조건 다 생명체가 존재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러한 조건을 갖춘 애 중에서 이제 뭐가 있겠어요?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이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생명체가 존재하는지를 탐사할 거냐 이거죠.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는 방법은 먼저 태양계 내에서는요. 태양계 내에서는 수금지와 목토천해가 있는데 이러한 행성 중에서 어디에 생명체가 존재할 거냐? 뭐를 통해서? 그렇죠. 운석을 탐사해서 생명체 존재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직접 가서 살펴보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그래서 탐사선을 보내는 거죠. 이용해서 생명체 존재 여부를 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행성이 아닌 또 다른 별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외계 행성계죠. 자, 외계 행성계 중에서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어떻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 가능 지대 내에 있는 외계 행성계를 찾아서요. 뭐를 찾아보는 거예요? 혹시 그곳에 광합성의 흔적이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 겁니다. 광합성의 흔적이 있으면 생명체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세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티 프로그램.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 말고 이 우주에 고등 생명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걔네들이 인위적인 신호를 방출할 거라는, 발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 공간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죠? 전파 신호를 끊임없이 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있으면 어떤 인위적인, 즉 규칙적인 어떤 신호가 오게 되면 저기 고등 생명체가 있어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는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인류도 어떤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끊임없이 인류의 노래가 됐든 뭐가 됐든 인위적인 전파 신호를 우주 공간을 끊임없이 발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계 생명체 존재 조건 탐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내용이 이러니까 여기서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